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6페이지 집안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안조사 부분은 일반적으로 시험 부분이 집안의 성질과 관련된 부분, 특히 점토와 사질토 부분에 관련된 내용 부분과 그리고 집안조사 방법 이런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내력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것은 지내력 부분이 언급이 되었죠. 그래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서 집안의 성질과 관련된 데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이거죠. 이런 사질토라든지 이런 점토와 같은 점토라고 해도 되고 보통 점성토라고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연약 집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된다. 보통 안방들은 치마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연약 집안이 사질토나 이런 점성토, 점토와 같은 집안이 지었을 때 부동치마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안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 사질토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토화가. 그러면 이 사질토에는 기본적으로 당과 같은 형태의 힘이 작용된다 보시면 됩니다. 성질에 대해서. 자, 상부에서 하중이 작용이 됩니다. 하중이 기초판을 통해서 하중이 작용이 되게 되면 이때 집안에서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하겠죠. 그걸 보통 지중응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사질토의 경우는 지중응력이 이런 형태로 발생이 됩니다. 이 센터 부분이 가장 힘이 크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주변부 부분이 힘이 작고요. 지중응력 크기가 이런 형태로 지중응력 크기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응력 크기를 제가 화살표 길이로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이런 형태. 그래서 이것이 지중응력, 땅 속에서 저항하려고 생기는 지중응력을 크기로 나타낸 겁니다. 화살표 길이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지중응력적인 측면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때 기초판하고 기초판과 맞닿는 압력, 그 압력을 갖다가 이제 접지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닿는 압력을 우리가 접지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질토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지중응력 분포 내지 또는 그 압력 또는 접지압의 개념이 바로 중앙부가 최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부에서 최대로 나타납니다. 중앙부에서 최대로 나타나고 그래서 압력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중응력 분포 개념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접지압으로 내는 이 세 가지 유형이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부가 최소로 나타내게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이렇게 암기해도 됩니다. 사중대라고 이렇게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점토 집안은 반대 성향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토 집안은 반대의 개념이니까 점토 또는 점성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성을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점성토 또는 점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점성토 집안, 점토 집안의 경우는 이 기초판이 있을 때 상부의 하중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 땅 속에서 저항하려고 하는 지중응력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때 지중응력의 크기가 보통 그 압력이 점토 집안은 바로 주변부가 최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토 집안의 경우는 바로 주변부가 최대가 돼요. 그래서 사질토하고 반대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부가 최소 개념이 되게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이 건물의 치마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지중응력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건물을 지었을 때도 치마 형태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정성토 집안의 건물을 우리가 축조를 한다. 예를 들어서 자, 긴 건물을 이렇게 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을 지었을 때 자, 중앙부가 약했죠. 그러면 바로 지중응력이 자, 적은 부분이 치마량이 많이 생깁니다. 지중응력의 크기 개념하고 반대 방향으로 치마 형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점성토에는 치마가 중앙센터 치마량이 많아지는 거죠. 여기 이제 치마 형태가 치마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치마 형태는 점토 집안의 건물을 지었을 땐 중앙부 치마량이 커집니다. 건물의 중앙부 치마량이 커지는 거예요. 건물의 중앙부 치마량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치마량이 자, 크다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사질토는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질토에 우리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사질토에 긴 건물을 이렇게 축조를 했어요. 땅 위에. 그러면 여기는 중앙부가 최대가 됐죠. 지중응력. 그래서 주변부가 최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건물을 축조했을 때 건물의 양단 부분의 치마량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치마 형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자, 사질 집안의 건물을 지었을 때는 건물의 양단부가 건물의 양단 부분이죠. 여기 양단이 이제 치마량이 큰 거예요. 여기선 치마량이 크게 됩니다. 크게 나타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거기에 대한 비교 항목을 좀 봐두십시오. 사질하고 점토에 대해서. 자, 안밀 속도는 사실 저거죠. 수수성하고 연관성이 있죠. 안밀이라는 것은 이걸 안밀이라고 합니다. 안밀 개념은 자, 이렇게 흙에 자, 땅 속에 흙에 흙 입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흙 입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사이사이에 무엇이다? 간극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간극수. 그러면 여기에 간극수가 이렇게 있을 때 간극수가 있는데 자, 상부에서 하중이 이렇게 작용이 되게 지하를 하게 되면 이 간극수가 빠져나가면서 이 간극수가 밖에 빠져나가면서 이 흙 집안이 안밀되는 거죠. 이 집안이 압축되는 거예요. 압축. 자, 이 압축되는 현상을 우리가 안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이 잘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밀 속도 개념하고 바로 이거는 비례관계인데 투수성하고 물빠짐성하고 비례관계라 보시면 돼. 뭐 투수 개수라 해도 되고 물이 얼마나 잘 투과돼 나가는 게 투수성이죠. 그걸 수치화시키면 투수 개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밀 속도하고 투수성은 비례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사질 모래 집안이 물빠짐성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안밀 속도가 빠르고 점토는 투수성이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안밀 속도가 느리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치마량은 사질이 작고 점토가 큽니다. 그러면 치마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건조 수축량이 영향을 줍니다. 치마량하고 건조 수축량하고 비례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가 비례관계입니다. 건조 수축량이 커지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치마량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토가 건조 수축량이 커져. 그러면서 치마량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사질은 건조 수축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치마량은 적게 나타난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마찰각이 나오죠. 자, 내부 마찰각이란 흙 입자 간의 마찰각을 내부 마찰각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사질이 내부 마찰각은 크죠. 그래서 내부 마찰각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본인 얼굴이 흑입자라 생각하고 모래나 진흙을 비벼 보시면 됩니다. 마찰이 센 거지 내부 마찰이 크죠. 뭐 주변에 뭐 또 진흙이나 모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 왕소금이 모래다 생각하고 밀가루가 진흙이라 생각하고 마찰을 주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민비 해놨죠. 예민비. 흙의 이김에 의해서 약해지는 정도를 예민비라고 하는데, 자, 예민비는 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분자에다가 불교란 시료의 강도를 두는 거예요. 불교란 시료의 강도. 원래 시료라는 것은 시험에 제공되는 재료가 시료죠. 그러면 불교라는 흐트러지지 아니한 시료를 불교란 시료라고 하고요. 그리고 교란 시료는 흐트러진 시료를 교란 시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란 시료의 강도를 분모해서 나눈 거, 이것이 예민비예요. 그러면 예민비는 보통 점토가 4에서 10 정도 나와요. 예민비는 점토가 4에서 10 정도 사이로 형성이 되고, 사질토, 모래의 경우는 1에 가깝, 1보다 조금 큽니다. 1에 가깝습니다. 가깝습니다. 그러면 예민비가 크다는 것은 흩어졌을 때 많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민비는 점토가 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교란 시료 체제에 대해서, 불교라는 흐트러지지 아니한 시료를 불교란 시료라고 칭했죠. 그래서 사질은 불교란 시료 채취가 어렵죠. 그래서 점토가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액상화 현상은 우리가 이것을 액상화 현상이라고 하죠. 액상. 자, 이 액상화 또는 뭐 유동화라고도 표현합니다. 유동화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액상화 현상은 일반적으로 자, 집안이 이런 급속 하중, 지진과 같은 진도 같은 급속 하중을 받으면 전단 저항력을 상실하고 마치 액체처럼 거동은 움직이는 겁니다. 거동하는 현상을 액상화 현상, 유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질 집안에서 잘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점토의 경우는 어떤 경우 액상화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자, 이겁니다. 장마나 홍수 계속 지고 있어요. 그러면 땅에 물이 포화 상태가 되는 상태에서 지진이 생기면 그때 액상화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그래서 땅의 성질에 대해서 뭐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나오게 되면 뭐 종합 문제, 뭐 지문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는 집안의 성질과 관련된 별도의 문제가 나왔지만 최근은 뭐 종합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지문상 언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이제 집안조사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집안조사는 그 집안의 가장 경제적인 기초구조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안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집안조사에는 뭐 순서상 이렇게 했죠. 자, 보통 일반적인 사전조사가 있고요. 사전조사. 뭐 사전조사는 뭐 기본적으로 있겠죠. 문헌 같은 거, 기왕의 조사, 우리가 자료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뭐 문헌 같은 거 조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사전조사예요. 사전조사, 그 다음에 뭐 예비조사, 그리고 본조사, 뭐 추가조사, 이렇게 4가지 조사로 이루어집니다. 추가조사에서 이 4가지 조사로 이루어지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의하실 거는 이겁니다. 자,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이 3가지만 있어요. 이거는 구조 설계 기준상 우리가 집안조사는 이 3가지만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사전조사의 개념은 무엇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왕의 조사 자료라든지 뭐 문헌, 고정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구조 설계 기준에다 그걸 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세 가지만 구조 설계 기준에서 조사를 세 가지를 정하고 있고, 뭐 그 기본적인 뭐 설계상은 우리가 구조 설계 기준에서 이렇게 정하지만 뭐 이론상은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다는 개념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지반조사 방법을 38페이지에서 나오고 있죠. 이 지반조사 방법을 종류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반조사 방법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그래서 먼저 1번에 자, 시험 파기가 있죠. 짚어보기. 자, 세막대나 이런 탐사봉을 짚어서 손감각으로 하는 것이 짚어보기죠. 그 짚어보기는 깊은 데는 할 수가 없죠. 얕은 지반조사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파보는 거죠. 땅을 파서 눈으로 확인하는 시험 파기의 개념이 좀 동일하겠죠. 이 두 가지는 얕은 조사만 가능하고 깊은 조사는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보링입니다. 자, 보링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고, 보다 간혹 가다가 보링 이렇게 쓰는 분도 있다. 보링은 집안에 구멍 뚫는 걸 우리가 보링이라 해. 보링. 그래서 보링은 천공이라고도 하죠. 천공이라고 표현하면 집안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자, 그럼 보링을 집안에 왜 구멍을 뚫느냐? 보링은 사실 땅을 파면 흙이 나오겠죠. 흙의 종류를 알 수 있고, 파 내려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점토였는데 밑에 가니까 사질토고 밑에 자꾸 다르죠. 그러면 집안의 구성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 내려가다 보니까 물이 나오면 지하 수위 측정할 수 있죠. 그리고 토질 시험용 시료 채취를 하기 위해서 이 보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보링은 4가지가 있어요. 오거식, 수세식, 충격식, 회전식 보링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것은 회전식 보링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째 보시면 표준 간입 시험이 나옵니다. 보링을 통해서 구멍을 뚫었어요. 그런데 이 표준 간입 시험은 자, 이 경우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래는 불교란 시로 채취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땅을 판 집안에다 구멍을 뚫었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직접 밀도 측정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 간입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간입 시험은 사질 집안은 꼭 해야 되는 요소예요. 점토 집안은 해도 되고, 보통 이 점토 집안은 신뢰도가 좀 떨어져요. 표준 간입 시험에 그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질 집안의 신뢰도가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표준 간입 시험은 집안에 우리가 천공 구멍을 뚫었잖아요. 이렇게 뚫어 들어갔잖아요. 그럼 뚫어 들어갔으면 여기 그냥 뚫으면 다 붕괴돼 케이싱 박아가지고 이렇게 뚫어 들어갔거든요. 집안에 구멍을 뚫었는데 여기의 상태가 집안이 얼마나 밀실하게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직접 우리가 실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간입 시험은 원위치 시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원래 집안 위치에서 실험을 하는 원위치 시험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때 표준 간입 시험은 표본 추출기를 이제 세막대 끼우고 하는데, 이제 추의 무게 개념이, 자, 추의 무게가 63.5kg의 추로 타격하는 거예요. 추의 무게가 63.5kg이고, 자, 이 추의 무게가 달라지면 달라지겠죠. 박는 게 틀려. 여러분들 박을 때 망치 크기에 따라서 박는 타격이 다르잖아요. 그거 같지? 그래서 63.5kg의 추를 가지고 자, 이제 때려 박는데, 그때 낙하 높이가 76cm에서 낙하시키는 거예요. 때려 박죠? 그때 30cm 간입하는데 타격 횟수로 구하는 거예요. 타격 횟수. 몇 번 때려 박았네요. 그래서 N값 또는 N치라고 표현해요.
n치로 우리가 그 집안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n 값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 이 n치가 n 값이 자 보통 기준이 바로 10에서 30이다. 그래서 n치가 10에서 30에 되면 이것이 보통 모래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보통 모래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치가 30보다 커지면 조밀한 밀실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이 30에서 50이 되더라. 그러면 이거는 조밀한 상태 또는 밀실한 모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10보다 작아진다. 10보다 작다. 이거는 느슨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n 값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거죠. 수치가 클수록 그 집안은 밀실도가 높은 거죠. 밀실한 집안이다. 그러면 액상화 우려도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n 값이 작다 10보다 느슨하죠. 그러면 액상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n 값을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데 특히 사질 집안에서는 이런 걸 측정을 많이 하겠는데 사질 집안에서는 이런 밀실도 집안의 이런 밀실도 측정, 이런 밀실도 측정에 우리가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거죠. 내부 마찰과 사질 집안의 이런 내부 마찰과 뭐 측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액상화 우려 정도, 액상화에 대한 자, 액상화 현상은 사질 집안이 지진과 같은 급속 하중을 받게 되면 전단 저항력을 상실하고 마치 액체처럼 운동하죠. 그래서 액상화 우려 판정. 그러면 쉽게 n 값이 크게 되면 액상화 우려가 없겠죠, 적겠죠. 그런데 n 값이 작게 되면 액상화 우려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표준 간입 시험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표준 간입 시험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래서 40페이지 보면 이렇게 표준 간입 시험 장치를 설치해서 그래서 해머로 이렇게 무게죠. 63.5kg 추로 박아서 우리가 측정하는 시험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넘버 2가 41페이지 보면 베인 테스트 개념이 나옵니다. 자, 베인 테스트가 자, 있죠. 5번에 보시면 베인 테스트. 자, 베인 테스트는 베인이 날개죠. 날개입니다. 그래서 십자형 날개입니다. 십자형 날개를 때려 박아서 회전력이죠. 그래서 꼭 체크하세요. 회전력. 그래서 이제 41페이지 그림 보시면 그 밑에 십자형 날개겠죠. 이것을 회전시켜서 연약 점토 집안 바로 진흙의 점착력을 판별하는 시험이 바로 베인 테스트예요. 그래서 베인 테스트가 넘버 2예요. 베인 시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베인 테스트는 기억하실 것이 회전력으로 점토 집안의 점착력을 판별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n치, n값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공사의 슬럼프 치 나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인 테스트는 회전력으로 연약 점토 집안의 점착력 판별하는 시험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자, 물리적 지하 탐사가 있다. 자, 물리적 지하 탐사의 경우는 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집안 조사 범위가 강범위예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안반의 위치나 연약층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자 할 때 물리적 지하 탐사법을 사용합니다. 뭐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그 대표적인 탄성파식 지하 탐사나 전기 비저항식 지하 탐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탄성파식 지하 탐사는 지진파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탄성파식 지하 탐사가 돼요. 그러면 인공적으로 지진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거죠. 그 파장을 이용해 가지고 그 하약을 폭발시켜서 TNT 이런 거 터뜨려서 인공 지진을 일으켜서 우리가 측정하는 게 탄성파식 지하 탐사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1페이지 하단에 지내력 나오죠. 자, 지내력은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내력이라 해요. 그래서 집안의 허용 지내력도 해서 현재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 사이에 나오고 있죠. 이 부분 가지고 시험이 2번 나왔습니다. 11에 한 번, 그리고 24에 한 번 해서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순서 개념으로 낸 겁니다. 지금까지 시험은 순서적인 측면으로 출제가 됐다. 자, 그래서 이제 10일에는 그냥 경함반 뭐 이런 식으로 연함반 이렇게 순서대로 모레 있죠.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되었지만 앞전 24회 시험에는 그 암을 하나씩 뺐죠. 경함반에서는 하성암을 뺐고, 그러면 뭐 하강암이나 성농암이나 편마암, 안산암, 하성암이죠. 이런 여감 이런 것은 경함반이니까 4,000이 되겠죠. 4,000kN per 제곱미터의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암반은 2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편암이나 판암이나 수성암반의 경우는 2,000이고, 그리고 혈암이나 토탄암 같은 것은 1,000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수성암 해가지고 언급을 했었죠. 수성암 하나 언급해서 순수에 넣었었고, 그리고 자갈이 얼마다? 300이죠. 근데 갈로 쏘금 좀이란 밀실한 상태가 되면 600이 된다는 거죠. 기본은 300이고 밀실한 상태가 되면 600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갈모래 혼합물의 경우는 200이죠. 밀실한 상태는 5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에 섞인 점토는 기본적으로 이제 150인데 밀실한 상태가 되면 300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래 또는 점토의 경우는 100이죠. 그런데 밀실하게 되면 250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현재는 밀실한 상태는 전혀 시험에 언급이 없었고 기본으로 순서적인 측면을 가지고 시험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내력 시험은 2가지가 있습니다. 평판지하 시험의 직접 지내력 시험, 평판지하 시험하고 간접 지내력 시험, 말뚝박기 시험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안조사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돼. 자, 지내력 시험에는 2가지가 있다. 평판지하 시험하고 평판지하 시험의 개념하고 바로 말뚝박기 시험, 간접 지내력 시험, 말뚝박기 시험. 자, 이것이 바로 지내력 시험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내력 시험에는 2가지 시험이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는 7회 때 말뚝박기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말뚝박기 시험이. 시험 말뚝박기 앞서서 이제 말뚝박기 시험 말뚝을 미리 박아 보겠다는 게 샘플로 몇 가지 때려 박아. 그래서 이제 말뚝을 박아서 그 간임량을 구해가지고 그 간임량으로 지내력을 추정하는 것이 말뚝박기 시험, 간접 지내력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우리가 간략히 한번 읽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2가지가 지내력 시험이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집안조사 방법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지내력 시험이 평판지하 시험이죠. 말 그대로 평판, 지하판에 하중을 가해가지고 지하를 가해서 지내력을 구하는 것이 평판지하 시험, 지내력 시험 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하판을 지름 300mm 지하판을 평판을 설치해 놓고 여기다가 지하틀을 43페이지 그린 것 같은 지하틀을 설치해서 하중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중을 한 번에 다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5단계 이상으로 하중을 가야 돼요. 조금씩 하중을 더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0kg 유톤이나 1톤 이하의 예정 파괴하 중에 5분의 1 정도를 가해가지고 1차로 가고 그 다음에 2차로 이렇게 해서 가해서 치마량을 측정해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평판 지하시험 개념이 될 거고, 그리고 말뚝은 현장에서 이제 말뚝을 집안의 박을 있죠. 그 말뚝을 때려 박아 가지고
간임량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최종 간임량 5회 또는 10회 평균 값 가지고 평균 치마량 가지고 우리가 그 총 간임량으로 해서 그걸로 진액을 구하는 것이 말뚝박기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3페이지 보면 부동치마가 나옵니다. 자, 부동이라 해도 되고 부등이라 해도 됩니다. 동 또는 등. 부동치마. 서로 상이하게 다르게 치마되는 게 이 바로 부동치마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럼 부동치마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이렇게 이제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축조를 했습니다. 건물을 축조했는데, 자, 집안이 약간 다르거나 어떤 이유에서 연약 집안이거나 또는 경사 집안에 건축했거나 일부 정축했거나 하면 한쪽이 어떻게 됩니까? 치마가 많이 되고 한쪽이 치마가 적게 되는 이런 형태를 부동치마죠. 부동치마가 생기면 어떤 피해 현상이 생기네? 일단은 건물이 기울어집니다. 일단은 부동치마의 피해 현상은 건물이 기울어져요. 건물이 기울어짐이 발생합니다. 기울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울어지니까 강제 변형이 생기죠. 이쪽으로 잡아당겨져요. 그러면 이쪽으로 인자 응력이 생기고 반대쪽으로 압축이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균열이 갑니다. 이렇게 균열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균열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균열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균열은 이 면하고 마주보는 두 면이 이쪽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런데 이거의 직각인 벽면은 수평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균열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그 균열 사이로 물이 셀 수 있죠. 누수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감재 탈락을 가져오겠죠. 변형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심하면 건물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죠. 건물 붕괴로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치마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인. 자, 원인적인 측면은 많겠죠. 부동치마 원인. 그러면 이 부동치마의 원인적인 측면, 원인. 자, 원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험에 1회 때 나왔어요. 1회 때 나오고 17회 때 나오고 22회 때 나왔습니다. 총 3번 나왔습니다. 원인 가지고. 그리고 부동치마 대책 가지고 나온 것이 대책이 2회 때 냈었어요. 2회 때. 그리고 여기 15회입니다. 15회 때 냈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15회, 22회 냈고요. 여기 이제 17회 때 냈어요. 한번 나올 때 돼가요. 대책 부분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원인은 이제 집안이 약한 경우 연약 집안일 때 생깁니다. 연약 집안일 때 발생하는 거고 경사 집안에 건축물을 지었을 때 또는 낭떠러지에 건물을 짓거나 또는 이런 거죠. 이질지처. 한쪽은 이겁니다. 자갈이고 한쪽은 모래처럼. 그러면 진흙이 다르죠. 자갈은 밀실하지 않은 경우로 300이고 모래는 100밖에 안 되죠. 진해력 차이가 있으니까 이질지층일 경우 우리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일부 정축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지하수위 변경은 지하수위 상승이나 하강이나 다 영향을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하 자원 굴착을 해서 집안에 지하에 구멍이 있죠. 그러면 부동치마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운 땅 흙막이나 이질 지정이나 일부 지정 이런 것들이 다 부동치마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동치마의 원인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도 원인이 된 이종 형식 기초. 이종 형식 기초도 부동치마의 원인이 됩니다. 부동치마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뚝혼용, 말뚝혼용도 부동치마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말뚝도 혼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해서 이제 대책. 그래서 대책은 2회 7회, 17회 아직 그래서 이제 보통 집안에 대한 대책이 있고 집안에 대한 대책은 지방계량공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45페이지부터 이제 지방 계량 파트가 나오죠. 뭐 지방 계량은 여기에서 다루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 구조에 대한 대책에서 기초 구조. 자, 기초 구조에 대한 이제 하부 구조에 대한 대책이 되죠. 그래서 이 기초 구조는 기초를 굳은 집안의 지지 시기라 이게 1번. 그러면 1번은 직접 기초로 하라 이거면 직접 기초. 직접 기초로 굳은 집안에다가 바로 기초판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찰 말뚝 사용한다. 그리고 3번에 지하실 온통 기초 설치한다 나오죠. 자, 그래서 마찰 말뚝 사용하고 자, 온통 기초 설치하고 온통 기초. 자, 이런 것은 연약 집안이죠. 연약 집안에는 이 마찰 말뚝이나 자, 온통 기초를 갖다 설치해서 부동 치마를 방지해 주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호 기초 상호를 연결하는 게 바로 지중보죠. 자, 이 지중보로 강하게 해 주는 거죠. 지중보를 갖다가 설치해서 주각을 고정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주각은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라겠죠. 원래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하는 부분이 주각인데, 그래서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주는 거예요. 고정 상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부동 치마를 방지하는 개념상 우리가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 자, 그러면 이제 기초 구조인 그 상부 구조.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자, 우리가 해죠. 건물의 경량 가벼우면 된다는 거죠. 자, 서해안벌에 거기 있는 세발낙지나 망둥어는 빠지지 않지만 사람은 빠진다. 쑥쑥. 왜? 무게가 다르죠. 경량화시키라 이겁니다. 그리고 건물의 강성은 높여라.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일단은 상부 구조는 경량화시키라. 경량화. 간단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성은 이거죠. 외력이나 하중이 적어서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죠. 강성은 정대시켜라 이거예요. 그리고 구조는 일체식 구조예요. 구조는 일체식 구조.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는 일체식 구조로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평면 길이는 짧게 하자. 자, 이 평면 길이를 짧게 하라는 것은 그래서 이 평면 길이를 짧게 하자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면적이라면 바로 이거죠. 정방형으로 설계하자는 거예요. 정방형.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정방형 형태로 설계하는 거. 이것이 평면 길이를 짧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평면 길이를 길게 하면 부동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긴 장방형. 이런 형태로 건물을 지었다. 이건 긴 장방형. 긴 장방형 직사각형을 장방형이라고 하면 이것은 평면기를 길게 하는 거예요. 평면기를 길게 설계한 긴 장방형 형태가 평면기를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건물과의 거리, 바로 인동거리죠. 이웃 건물의 거리는 되도록 멀리 배치를 해주자는 겁니다. 이웃과 거리는 멀리, 인동거리는 멀리 배치하라. 자, 건물과 건물을 두 동 이상 지었을 때 이 거리, 이거는 멀리 배치하라는 거죠. 이거는 멀리 배치를 하자는 겁니다. 멀리 배치해 주시고. 자, 그리고 다음에 건물 중량 및 하중을 균등히 배치시켜라. 그래서 이제 균등하게 하중이나 이런 것은 자, 이제 알아두실 거 이제 중량이나 이런 하중들은 균등히 하중이나 중량은 균등히 배치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하중 분산을 할 수 있겠죠. 그 측면을 우리가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치마와 관련돼서는 피해 현상이 있죠. 피해 현상이 한 번 나왔고요. 그리고 부동치마 원인이 3번 나왔어요. 그리고 대책이 나왔고, 특히 집안에 대한 대책은 연약 집안에 대한 대책으로 별도로 2번 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제 집안에 대한 대책이 지방계량공법이죠. 그래서 지방계량공법하고 자,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기초파기, 터파기하고
혼돈을 주는 형태로 해서 시험을 출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방 계량 공법적인 측면에서 46페이지 보면 뭐가 있다?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이죠. 진동 다진 공법이라는 거예요. 진동을 줘서 밀실하게 다진다. 자, 밀실해지면 액상화 현상도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느슨한 상태에 되면 액상화 현상이 생기니까 우리가 위험하죠. 그런데 진동 다진 공법 써주면 진해력도 증가되지만 액상화를 방지할 수 있죠. 그리고 샌드 드레인 공법은 이 점토 집안의 수분을 제거하면서 집안을 안 밀시키면서 계량하는 공법이죠. 집안을 다. 그래서 이제 샌드 드레인은 연약 점토 집안에 쓰는 거예요. 자, 점토 집안은 투수성이 나쁘다 보니까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모래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모래 기둥을 만들어 놓으면 이 모래 말뚝이라 해도 되고 모래 기둥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지하 하중을 가하게 되면 하중을 가하게 되면 이 물이 모래 기둥으로 스며들어 오면서 모세관 현상에서 물이 올라와요. 이러면서 수분을 제거하면서 바로 흙을 안 밀시키는 지방 계량 공법이 샌드 드레인 공법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래 기둥 대신에 페이퍼 종이를 이용한다. 흡수지 같은 특수 종이를 이용해서 하게 된 무엇이다? 페이퍼 드레인 공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모래 기둥 대신에 생석회 말뚝을 이용하면 케미코 파일 공법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4번에 생석회 말뚝 공법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석회가 주변의 물을 흡수하면서 반응을 일으키면서 팽창해요. 그러면 보통 생석회가 물하고 팽창하면 약 2배만큼 팽창을 해요. 그래서 물을 주변에 빨아들여 팽창하니까 집안을 안 밀시키는 효과도 있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의 샌드 드레인이나 3번의 페이퍼 드레인 그리고 4번의 케미코 파일 공법은 연약 점토 집안에 물을 수분을 제거하면서 흙을 안 밀시키는 공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5번 웰 포인트는 사질 집안에 물을 빼는 배수 공법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리고 6번의 취향 공법은 양질의 집안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굴착 치안이 있고 파내고 바꾸는 굴착 치안 개념이 있고 날려버리는 폭파 치안 개념이 있습니다. 폭파 치안 개념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우팅 공법은 주입 공법 또는 고결 공법이라고 칭합니다. 시멘트나 고결제, 약액 같은 걸 강제로 파이프로 주입시켜서 고체로 연결시키는 고결시켜서 땅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그라우팅 공법 또는 주입 공법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하 공법은 연약집의 하중을 지하해서 흙을 안 밀시키는 게 지하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무게에 의해서 침하가 되니까 미리 하중을 가해서 집안을 안 밀시키겠다는 게. 그리고 이제 집안을 이제 팔 때 일반적인 지하수 이동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액체 질소나 이런 걸 주입해서 지하수를 동결시키는 것을 동결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언더피닝 공법이죠. 이거는 지방 계량 공법은 아닙니다. 자, 기존 건물의 기초를 보강하거나 또는 우리가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는 공법을 총칭해서 우리가 언더피닝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6회 때 공법의 한번 시험이 출제가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